안녕하세요. 백부동 흥북부동산 BTS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서 향후 전국에 대한 많은 불안감이 가중되겠습니다. 이 와중에 특히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과 당장 내년 5월 9일 날 기한이 도래하는 양도세 증가의 한시 배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분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의 부동산 정책과 세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의 주요 핵심 이슈를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했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중과 부분이 다시 부활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 규제 지역을 좀 더 확산할 것인지, 현재 공시가격 현시화율을 좀 더 과거처럼 높여갈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압박 요인은 바로 핵심제 공급 부족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대책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이런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죠. 시장을 예측을 하지 말고 대응을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도 오늘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 사항이었던 상속증여 세법 개정이 25년 만에 개정이 물 건너갔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12월 11일 날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폐기가 됐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2025년이 해가 바뀌면 이제 이미 확정이 돼서 시행될 그런 법안 내용이 있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대로 어떻게 될 것인지 향방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미 확정돼서 시행될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동산 평가 대상에 관합니다. 자, 좀 더 많은 부동산을 평가에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죠. 평가하면 뭡니까? 그만큼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자, 이런 일이 왜 발생했냐면, 초호화 아파트나 고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상속증여 시 우리 평가할 때 마땅한 평가 방법이 없던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시가에 준해서 평가하게 되는데, 시가에 준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사례를 한번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가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공시가율을 한번 보는데요. 초고가 아파트의 대표적 단지인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273평방미터가 추정시가가 220억인데 공시가격은 86억이에요. 그래서 공시가율이 39%에 불과합니다. 아파트의 일반 거의 70%에 달하는 것과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아크로 리버파크 42%,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41%. 거의 다 40% 초반대 머물러 있는 것이죠. 단독주택은 어떨까요? 단독주택은 주로 신사동, 한남동, 창담동이 많은데 공이 42%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속증여가 발생할 때는 싸게 세금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는 주상복합의 대명사인 타워팰리스와 마찬가지 주상복합인 트리마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타워팰리스에는 전용 면적 223.6평방미터 면적 가진 아파트가 있는데 공시가격은 37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추정시가가 70억이에요. 그래서 이걸 증여했을 때 내는 세금이 실질적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3억 7천만 원에 불과했던 것이죠. 적지 않은 세금이지만은 공정성을 비교할 때는 불공정하다는 얘기입니다. 트리마제 같은 경우는 같은 주상복합이지만 84평방미터가 공시가격은 25억인데 추정시가는 45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25억을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이 15억 2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0억짜리 아파트가 70억짜리 아파트보다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그 근본 요인은 평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상속세나 증여세를 낼 때 부동산 평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가 방법은 우리가 시가에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 방법의 적용 순서가 딱 법에 나와 있어요. 재단평가 적용 순서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가입니다. 시가 매매 거래가나 감정가나 수용가나 경공매 가격을 우리가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시가가 없는 경우는 유사 재산은 시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단지 내에 있는 같은 면적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아파트나 이 단독주택 가격을 우리가 시가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1번과 2번이 없을 경우는 우리가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해서 기준 시가, 즉 공시가격을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불공정성이 나타나서 이제는 국세청에서 이것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평가 대상법 자체에 약간 불완전한 부분을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어떻게 계산할 것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자, 현재 우리가 감정평가 대상을 삼는 거에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정시가와 신고가액 차익이 10억이 넘어갈 때, 아니면은 추정 차액 비율이 10% 이상일 때, 이런 경우는 우리가 국세청에서 의무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는 5억으로 낮췄어요. 추정시가와 신고가액이 5억 이상 차이일 때는 무조건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세원이 더 넓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추정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냐? 5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 중에서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평가액을 산술 평가한 금액을 추정시가로 보고 있는 것이죠. 나름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체계라 볼 수 있는 거고요. 차액 비율은 추정시가에서 신고가액을 뺀 금액을 추정시가로 나눈 비율을 우리가 차액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10% 이상일 때는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초고가 아파트나 아니면 고가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언제부터 시행하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1월 1일부터 상속 증여되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법정 결정 기한이 도래하는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요.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자, 풀어 설명도 보면은 이렇습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고 기한이 있죠. 상속 개시일부터 강속 개시일이 속한다는 말일부터 6개월. 자, 법정 결정 기한은 이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9개월 들어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4년 4월 이후 상속분부터는 우리가 감정평가 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증여 같은 경우는 2024년 7월 이후에 증여가 발생 부분은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지방세 개정이 될 텐데, 지방세는 바로 부동산은 취득세와 연결되는 것이죠. 자, 취득세를 중과 판정 기준할 때 세대 기준이랍니다. 지금은 1세대 주택수만 기준인데, 이때는 이 1세대의 판정 기준이 애매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새로 개정안에서는 1세대 판정 기준은 잔금 지급일이다, 취득일 기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녀 명의로 우리가 분양권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분양권 갖고 있기 때문에 살 데 없어서 부모 집에 같이 사는 것이죠. 그러면은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분양권 자체도 2021년 1월 이후 취득분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랬을 경우에 이게 이제 분양권은 2주택자가 되지만은, 만약에 자녀가 아파트 잔금일에 세대를 분리하면은 그것은 같은 세대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합리적인 아닌 것이죠. 그래서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모 집에서 같이 살다가 잔금을 치르면서 나가는 경우에는 그것은 1세대 1주택으로 봐가지고서 취득세 중과를 안 하겠다는 것이죠.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이라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수 판정의 문제입니다. 주택수 판정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도 바로 분양권이 가장 키 이슈였어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분양권 계약일입니다. 분양권 계약일인데,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이 분양권을 갖다가 가족 내에 다른 데서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가 다시 해수해오는, 다시 사오는 그런 거래를 통해서 취득세 중과를 면하는 거래가 많이 있었어요. 이게 시장이 자꾸 논란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는 그렇게 가족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는 분양권 계약일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주택수를 판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도 시장의 혼선을 없앤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년 이상 임대하면은 우리가 장기 보유의 특별 공제를 50% 공제해주고, 10년 이상 하면은 70% 가지는 이주 있었는데, 이 10년 이상 할 경우에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2017년에 발효했기 때문에 10년 채울 수 없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합리적으로 연장을 해줬다.
그래서 10년 동안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은 장특공을 7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됐고요. 2024년 세법에 이미 나왔던 내용이죠.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양도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여주하겠다는 내용이 되었고요. 자세한 내용을 화면을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수도권에 있는 중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에는 1세대 1주택자로 특례를 유지하겠다,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오늘 메인 이슈인 과연 탄핵 이후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이거 전망에 불과한 거고요. 자, 이 전망에 추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일단 윤석열 정부의 정책의 기조를 한번 살펴볼까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켰다. 예를 들어서 공정시작비를 낮춘다거나 우리가 공시가율을 낮춤으로써 실제 보유세 부담을 많이 낮췄고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자체를 다시 낮췄던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기조였고 그 다음에 핵심지의 공급을 강화했다. 그린벨트를 푼다든가 아니 3기 신도시를 1, 2기 신도시보다 더 서울에 가까운 3기 신도시를 우리가 활성화시켜서 핵심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과연 이것들이 만약에 탄핵이 인행돼서 새로운 정부와 지금 현 정부와 반대되는 새로운 정부가 구성됐다 할 때 과연 확 뒤집어질 수 있겠느냐? 그럼 뒤집어진다면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시장의 가장 메인 이슈는 실제 공급 부족이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공급 부족 문제가 다른 이슈를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 공급 부족 문제는 실제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2022년부터 인허가 착공 쭉 보면은 정말 급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금년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4년에도 우리가 인허 같은 경우는 54만 목표였는데 24만밖에 못했죠. 착공도 전년 대비 급감한 우리가 22만 정도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착공일부터 3년에서 4년 내에 입주 물량이 생기는데 이 입주 물량의 감소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전국적으로 수도권, 서울 나눌 필요도 없이 다 이렇게 하락한 아파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정부에서도 이런 공급 부장의 물량을 알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첫 번째 발표한 것이 바로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전제를 깔고 한번 제가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초미의 관심사는 중과세율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중과세율에 관한 내용 보면은요, 첫 번째 양도소득세에 있는 것이죠. 현재 양도소득세 조정 대상 구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2주택자인 경우는 기본세율에다가 20%포인트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주택자인 경우는 기본세율에다가 30%포인트를 더하는 것이죠. 이 퍼센트포인트란 거 아시죠? 예를 들어 기본세율이 45%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다 2주택자는 20%를 더해서 65%가 되는 것입니다. 3주택자는 30%를 더한 75%가 되는 것이죠. 여기다 지방세까지 감안하면 뭐 82%, 83%가 그런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쭉 여지껏 해왔는데 이게 과연 내년 5월 9일이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죠.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한 차례 정도는 또는 당분간은 유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게 하고요. 자, 두 번째 중과 종합부동산세 정말 논란이 많았던 것이죠. 자, 이것이 최근에 공정시장가격비를 낮추고 공시가격비를 낮추면서 2020년 수준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이게 과연 다시 문재인 정부 시절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제 종합부동산세법은 이미 세법 자체가 개정됐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안정화된 데 있기 때문에 내년 후반기 아니면 내년 초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과 대상인 취득세 중과는 이미 현재도 시행되고 있기
있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현 정부와 다른 체제의 정부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정책의 변화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도와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속도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렇게 현재처럼 체제 불안정이나 경제 불안정 경우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경제 안정을 추구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또 물리적 시간을 봤을 때 박근혜 정부가 탄핵 인용될 때는 탄핵 가기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근데 현재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완결 문제라든가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길어진다 볼 수가 있고, 또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는 60일 이내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취하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6월 이후에 이제 새로 반대되는 정부가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바꿀 요인은 없다. 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금년 2월 3일경에 다시 한번 연장하는 그런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 실질적으로 이게 중과 전환의 필요성을 봤을 때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중과라는 건 다 조정대상 구역을 힘들었는데 조정대상 구역 자체가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용산밖에 4개밖에 없는 거예요, 전국에. 실제 정책 실익이 크지 않은 거고, 또 하나는 중과라는 것은 공급 감소 정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정부 부동산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공급 부족인데, 이 공급을 오히려 막는 정책을 서둘러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판단 요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머지 기타 정책은 실제 바뀌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틀 자체가 완전히 바뀔 거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와는 완전히 컬러와 폭도 달라질 그런 정책 변화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유튜브다 보니까 행복부동산 유치가 어딨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TH 퍼스트 아이파크의 그 사거리에 보면은 많은 분이 찾아오시는 올리브영과 메가커피 숍이 있습니다. 자, 이 건물에 있는 좌측에 보시면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화살표 방향에 작은 골목길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골목길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이 골목길로 딱 들어서시면 이렇게 우측에 당구장이 있는 그 건물의 1층에 저희 개포 행복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이 근처에 살지 않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텐데, 그럴 때는 이 구룡역 5번 출구 나오셔서 쭉 직진하시면 개포고등학교가 나오는데, 그 개포고등학교를 끼고 쭉 올라오시면은 이게 농협을 지나게 됩니다. 그 농협 건물 끝부분에 작은 골목길 들어오시자마자 마찬가지로 당구장 표시에 있는 건물 1층에 저희 행복부동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2025년의 부동산 정책 세법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랐습니다. 감사합니다.